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4년 전 30살의 나이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랑은 20대 중반 때부터 연애를 해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대학 후배가 저에게 자기 친구들과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 사진 속에 유독 한 여자가 저의 눈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저는 후배에게 이 여자 좀 소개시켜달라고 미친 듯이 졸라서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아내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이 어린 아내는 사진으로도 첫눈에 반했었지만 실제로 만나고도 더욱 제가 더 반했었죠. 외동딸로 금지 오겹으로 자란 아내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여자인 게 흠이긴 하였지만 그만큼 저밖에 모르는 바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내에게 항상 멋진 남자친구가 되기 위해서 사귈 때부터 노력도 참 많이 했어요. 가끔은 제 분수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허세도 부리며 큰돈도 대출받아서 선물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결혼할 때 돈이 모자라 저희 집에만 대출 사정을 털어놓고 부모님께 엄청난 욕을 먹게 되었죠. 무슨 선물을 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대출까지 받아서 하냐면서요. 그래도 저는 그만큼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거 하나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내는 그런 선물 안 받아도 괜찮았었겠지만 순진한 아내가 주변 친구들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싫었고 제가 모자란 남자라는 걸 인식하게 만들기 싫었었거든요. 그 이후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저는 아내와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아내는 처갓집에도 제가 그렇게 잘난 남자라고 소개를 이미 다 해놨었고 그래서 처갓집에 처음 갈 때 정말 부담 반 기대 반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저를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라고 소개를 이미 해놨었거든요. 그러나 실상은 저는 대기업의 하청 계열사였어요. 그저 아내에게는 대기업 계열사로만 말을 해놨던지라 아내는 그렇게만 믿고 있었던 거죠. 대기업 계열사이긴 하지만 실제 월급은 대기업 본사에 비하면 반 수준에 미치는 금액이었고 실제로 그 정도 월급은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들이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더 적은 수준에 해당됐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본사로 이직할 기회가 간혹 생기면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생각처럼 그게 잘 되질 않았어요. 순진한 아내와 달리 장인어른은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시며 제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셨다면서 딸아이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근무 조건이 좋은 것 같진 않다고 말씀하셨고 제 연봉 조건이나 여러 가지 신상에 관한 걸 상세히 들으시더니 그만하면 됐다고 내가 걱정했던 건 사실 분수에 안 맞게 자네가 딸아이에게 이것저것 무리해서 해준 게 걱정이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자네가 어떤 마음에서 그랬는지 이해는 간다며 앞으로 제 미래 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시더군요. 그날 장인어른과 정말 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 장인어른은 저에게 사람 하나 좋은 게 참 마음에 든다며 딸아이는 사실 자네도 알겠지만 너무 순진해서 걱정이지만 정말 앞으로도 내 딸을 잘 보듬어 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결혼할 때 장인어른께서 정말 많은 지원금을 보내주셨어요. 저희 본가에서도 제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그런지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주셔서 저희는 신혼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부부 공동명의의 집까지 한 채 장만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부터 장인어른이 딸에게 따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내는 저에게 먼저 말하기를 우리 돈 모아야 되니까 앞으로 기념일이나 명품이나 이런 거 안 줘도 되고 해외여행도 1년에 한 번 정도만 가자며 말하는 아내에게 저는 너무 고마웠고요. 그때부터 사실 돈 나가는 지출이 확 줄어들었고 이만하면 살만 하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되어서 아내는 임신까지 하게 되고 그때부터 제 부담감과 책임감은 더 커져만 갔어요. 딸아이까지 출산을 하게 되니 이건 뭐랄까요. 정말 이대로 살다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암울함이 순간 몰려왔습니다. 저희 두 부부의 기본적인 생활 빚도 있는데 그나마 작은 월급 쪽에서 아내랑 한 달에 한두 번의 외식도 하고 평상시 먹는 것 별로 안 아끼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마트를 가게 되면 장도 크게 보고 음식이나 간식들을 쌓아두며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자 산후조리원부터 돈 들어갈 게 정말 많더군요. 제가 낳은 소중한 자식이다 보니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평범하게 그냥 사치도 안 부리고 생활해온 아내 보고 앞으로 딸아이 때문에 돈을 더 줄이자고 말하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었어요. 아내가 사치라도 부렸다면 그런 거라도 줄이자고 했을 텐데 가뜩이나 평범히 생활하던 아내가 한 번은 제가 넌지시 아이를 핑계로 아내에게 말을 꺼낸 적이 있는데 아내는 저에게 돈 모으는 거에서 우리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조금씩만 덜 쓰면 안 될까라고 했더니 여기서 식비라도 줄이면 우리는 도대체 뭘 먹고 사냐는 말에 저 역시 아내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서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결국 결정했던 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고 예전부터 제안이 오던 업체로 이직하는 거였습니다. 대기업 계열사라고 하지만 그래도 대기업 이름이 붙어서 그런지 그곳에서 다닐 때는 상상도 해본 적 없던 일들이 제가 이직한 회사에서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만행들이나 접대 같은 것들이요. 회사 이직하기 전에 그 전 회사에서는 월급은 비록 작았지만 근무할 때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밥을 먹자, 술을 먹자고 했어도 그저 부담 없이 항상 거절하고 그랬었거든요. 즉, 당시에는 제가 거절하고 그래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하니 돈은 계열사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이 받았지만 제가 직접 접대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일이라도 못 따오면 몇 년 못 다니고 잘리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몰래 뒷돈 받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게 여기서는 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회사는 걸리면 경고받고 심할 때는 잘릴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게 겁이 나서 그런 식사 자리에 한 번 나간 적도 없는데 여기는 반대로 거의 대부분 그렇게 뒤로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그게 물질적인 게 되었든 갑질이 되었든 간에 말이죠. 그렇게 갑의 입장에서 을의 입장이 되자 접대를 해야만 하는 입장이 되었고 그때부터 매일같이 저는 원치 않던 회식을 하게 되고 접대를 하게 되자 매일매일 집에 새벽이 되어서야 들어올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한 번은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포도당 주사도 맞아보고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기존 간 수치의 7배에서 8배 되는 수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부터 가족에 신경 쓰는 시간보다 밖에 나와서 일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죠. 아내도 초반에는 많이 가져다주는 생활비와 월급 때문에 좋아했지만 시간이 점차 흐를수록 제가 새벽에 들어오는 문제로 잦은 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접대 자리라 보니 여성분들과 동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도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내에게 사전에 인지를 시키려고 말을 했으나 아내는 저에게 오히려 더럽다는 둥, 자기도 그러면 바람을 피울 거라는 둥 폭언을 내뱉으며 저를 더욱 힘들게 했었죠. 그런 아내는 제가 이직한 것도 몰랐던지라 갑자기 제가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걸 절대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급기야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간 아내는 장인어른께서 설득해 주셔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을 정도입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선만 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하늘에 맹세코 아내에게 떳떳하지 못한 일은 한 적이 없었다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나 그런 저를 더욱 힘들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날은 제가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에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건을 따내면 회사에 몇 년치 공사를 따내게 되는 거라 성과금도 약속이 되어 있었고 저도 거기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다만 문제라면 담당자가 정말 더럽게 갑질하던 놈이라는 악명이 높은 것이었고 그놈 앞에서는 무조건 그냥 노예처럼 빌빌거려야 했습니다. 그놈은 접대 자리 붙어도 최고가 아니면 거들떠도 안 보고 그런 걸로 꼬투리 잡던 아주 더러운 놈이었던지라 접대 장소도 처음부터 1인분에 최소 7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 하는 그런 소고기집으로 장소를 잡아서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거래처 담당자가 담배를 피우러 간다고 하여 하지도 않는 담배를 사와서 그놈에게 불을 붙여주고 했더니 갑자기 제 뺨을 톡 치면서 참 애쓴다고 비웃듯 말하더군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애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 대답했더니 지금 그래서 애쓰는 게 기분 더러운 거냐며 갑자기 저한테 시비를 걸더니 장난삼아 톡톡 건드리는 제 뺨을 때리는 강도가 점점 세지기 시작했어요. 말을 하면 할수록 저에게 기분이 더럽다며 화를 내더니 급기야 제 뺨을 철썩하고 때리면서 욕을 내뱉는데 저는 그저 죄송하다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이번 건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저희 아내와 딸아이를 생각하니까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뺨까지 때리니 주변 사람들이 다들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놈은 그게 더 흥분되고 재미있었는지 큰 소리를 치면서 저를 또 때리더군요. 그때 갑자기 사람들 틈에서 이서방 하며 장모님께서 나오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장모님이 식사를 하러 오신 줄은 상상도 못했었어요. 그러자 이 자식이 술이 좀 되었는지 장모님에게 짓거리면서 말하기를 이런 자존심도 없는 놈이랑 결혼한 딸은 안 봐도 뻔하다며 혀를 차더군요. 장모님이 그 말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당신이 뭔데 남의 뺨을 그렇게 때리냐니까 자기 말 한마디면 저 같은 인간 자르는 건 일도 아니라고 아줌마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고 당신 사위랑 딸 한순간에 그냥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반발하는 그 자식을 보니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계속 참아왔던 인내심이 순식간에 나와서 그놈에게 달려들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그놈 위에 올라타서 주먹을 날리고 있더군요. 결국 경찰까지 오게 되었고 경찰서에서 다 같이 가게 되었지만 다행히 제가 먼저 뺨을 맞는 폭행을 당했었기에 쌍방 폭행이 되었고 인격 모독 말까지 인정받아 경찰서에서는 별일 없었으나 그놈은 빨리 합의하라고 아니면 내가 니놈 반드시 잘리게 만든다며 협박을 하더군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일 크게 만들지 말라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장인어른 덕분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처가에서도 제가 회사를 옮기고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사실 장인은 장모님께 모든 사실을 다 들었다며 다음날 저를 저녁에 불러내어 식사 자리에 한 분을 부르더군요. 바로 자신의 고등학교 친구라고 데리고 나오신 분이 바로 그 건설사 이사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초지종을 다 말하고 그놈이 해왔던 갑질에 대해서 듣더니 건설사 사장님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실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썩은 놈인지 몰랐다며 회사와 트러블이 있던 그놈을 횡령 혐의로 고소가 들어갔더군요. 당연히 그놈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기분이었겠죠. 저와의 폭행건은 아예 문제도 되지 않았을 수준으로 되어버렸고 거기다가 그놈은 회사에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했으며 그렇게 회사에서 갑질하던 그놈은 잘리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저에게 미안하다고 그동안 당신이 그렇게 힘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저를 달래주었고 저는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나와서 저한테 갑질한 그놈 자리에 제가 대신 스카우트제의가 와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회사 위상도 업계에서 나쁘지 않아 저는 접대 자리도 제가 거절하고 안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쪽에 신경 쓸 것도 없이 정말 일만 명확하게 처리하면 되는 위치다 보니 일의 성과가 많이 올랐다며 사장님께서 직접 성과금과 칭찬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까지 흘러갔는지 일이 이처럼 풀리게 되었는지 저는 지금도 아직 얼떨떨합니다만 그저 항상 처가에 감사하고 제 일상생활 매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하늘의 뜻인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5살, 남편은 40살입니다. 이번에 겪게 된 일로 인해 정말 인연이라는 게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은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도 돼서 저녁 시간만 되면 주문이 많이 밀려왔죠. 그런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 하필 평소와 달리 배달이 더 많이 밀려 있었고 아빠는 빠르게 일을 마무리하려고 급하게 배달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크게 다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아빠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정말 고마웠죠. 그때 늦은 시간이었고 마지막 배달이었는데 그곳이 하필 인적이 드문 곳이라 차들도 거의 다니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마침 남편이 지나간 거죠. 그렇게 119에 신고를 하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무릎이 골절이 돼서 후유증이 남아버리게 되었어요.
그때 이 남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보답을 해드리려고 계좌번호를 물어봤는데 음식점을 운영하냐고 물어봤고 나중에 밥 한 끼 먹게 해달라며 돈은 필요 없다고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렇게 헤어지고 며칠 후 저희 매장에 한가할 시간쯤에 직원 몇 분이랑 찾아오고 식사 함께 하고 들어갔어요. 식사가 다 끝이 나고 결제하려고 하길래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끝까지 결제를 하고 갔어요. 이렇게 이 남자와 인연이 닿으면서 그 이후에도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 되면 자주 찾아와 끼니를 해결했고 매번 올 때마다 엄마는 음식에 많은 신경을 써줬습니다. 그런데 배달 전문인데 아빠 몸이 회복이 덜 돼서 배달을 하지 못해 직원을 구하고 있었는데 문 앞에 직원 채용 공고를 보고 관심을 보이면서 잠시 일을 쉬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며 돈은 필요 없고 식사만 해결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면서 그날 당일 배달 주문을 받으라며 저희 의견은 묻지도 않고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저희도 당황했지만 워낙 주문이 많이 밀려있고 급한 나머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배달 일이 밀리지 않게 해결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너무 고생하는 듯 해서 아빠는 회식을 권했고 횟집에서 꽤 고가의 횟감을 시켜 소주 한 잔에 그동안 궁금했던 걸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도와주는 건 고맙지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잠시 일을 쉬고 있다면서 적지 않은 나이 같은데. 원래 하던 사업이 있는데 건물 이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잠시 쉬고 있어요. 아마 다음 달이면 사업장으로 돌아가야 하네요. 그래도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연이 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다행입니다. 이 인연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면 정말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지 않고 일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안 가지셔도 돼요.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사모님께서 맛있는 밥만 차려주시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무덤덤하게 저희가 하는 질문에 숨김없이 대답을 해주는 모습에 아빠를 구해준 건 고마운데 이렇게 시간이 한가한가 생각하며 빤히 쳐다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고 순간적으로 화들짝 놀라 얼굴이 붉어져 시선을 회피했네요. 조금 신기했어요. 제가 평소에 겪어보지 못했던 남자였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을 읽을 수 없어서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배달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직원분들과 통화를 나누듯 바빠 보였습니다. 저희 아빠가 다쳤기 때문에 도와주는 건 정말 고마웠지만 한 달 뒤 본래 직업으로 돌아가야 해서 일할 사람을 다시 구하기 시작했고 이 남자는 정말 아무런 보수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간다며 다음 날부터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매장에 한 통의 전화가 와서 받았죠. 저희와 인연이 닿았던 대식씨였고 저녁에 회식을 하려고 하니 전석 예약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희는 바쁘게 테이블 세팅에 들어갔고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니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와 자리에 앉아 저희를 보며 반갑게 인사해 주길래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얼떨떨한 상태로 들어오는 손님들께 인사를 하며 음식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대식씨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한참을 웃고 떠들며 회식을 즐기고 있는 직원들과 묵묵히 그 말을 들어주고 있는 모습에서 진짜 사장의 느낌이 물씬 풍겨 보였어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그런데 생각보다 덩치가 있는 분들이고 여성분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길래 어두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 걱정이 되었지만 대식 씨의 얼굴 표정과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나쁜 일을 하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 회식이 끝나고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문 닫을 시간이 한참 지나 회식 자리가 끝이 나고 너무 늦게 마무리해서 죄송하다며 저에게 말을 건네왔어요.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몸이 안 좋으셔서 오늘은 일찍 들어가셨나 봐요. 몇 달 만에 와서 얼굴 좀 뵙고 싶었는데 다쳤던 무릎이 많이 쑤신다고 오늘은 일찍 들어가셨어요. 요 며칠 무리하셨거든요. 식사하시면서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괜찮았어요.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 음식 맛도 좋다고 앞으로 회식은 여기에서만 하자고 난리던데요. 그래도 신경 써주셔서 편하게 식사했네요.
저희가 회식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라서 아마 몇 달 뒤에 다시 올 것 같아요. 그럼 사장님께 안부 전해주시고, 사모님, 오늘도 변함없는 음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배달도 되거든요. 대식 씨는 저를 보며 웃으면서 물류 쪽 일을 한다고 대충 얘기를 흘리면서 밖에서 부르는 직원들의 손짓에 급하게 인사하고 나갔어요. 그렇게 모두가 떠난 자리를 치우며 엄마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 엄마는 대식 씨가 참 마음에 든다며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뭘 봤는지 아직까지 미혼인 것도 알고 있었고 엄마랑 둘이서 꽤나 많은 대화를 한 것 같았어요. 저보고 마음에 있으면 둘이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다리를 놓아주시려고 계획까지 하고 계신 걸 보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남자 중에 인성 바르고 제일 괜찮아 보였죠. 그렇게 뒤에서 엄마의 노력 끝에 저희 둘은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첫 만남이 좋았기에 서로에 대한 인상도 좋게 다가와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식 씨가 일하는 곳도 가보게 되었고 제가 생각했던 어두운 곳이 아닌 직원분들 모두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곳이었어요. 회사 직원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직원분들 점심 식사하라고 엄마는 음식 배달까지 시켜주면서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갔죠.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본 저희 부모님은 대식 씨를 저녁에 술 한잔 하자며 불렀고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꺼내놓았습니다. 우리 딸이랑 결혼할 생각 없나? 지금까지 좋게 만나고 있고 서로 잘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인연이 보통 인연도 아니고 말일세. 조만간 결혼도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만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 저도 세희 씨 좋아하고 있고 앞으로 먼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희 씨처럼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막 태어났을 때 버려진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남들 시선이 좋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망설인 거고요. 제 마음을 꺼내놓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혼자 살아왔어도 나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허락해 주신다면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는 상태로 자라온 대식 씨가 안쓰럽고 마음이 아파 혼자 많이 외로웠을 거라 생각하니 눈물이 나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해준 음식에 대해서 집착이 심했던 것 같아 함께 살면서 아팠던 마음 위로해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대식 씨와 결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 모두 동의했고 결혼식 전 이것저것 준비할 게 너무 많아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함께 있었고 그렇게 준비하다 보니 벌써 결혼식이 다음 날이었어요. 대식 씨가 저희 식당에 와서 다음 날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해주고 있었는데 엄마가 설거지를 하는 도중 이상하게 물이 나오지 않아서 쌓여있는 설거지를 하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었고 대식 씨가 거들어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예전에도 이런 적이 한 번 있었다며 엄마는 잠시 살펴보러 간다고 자리를 비웠었고 대식 씨는 배관이 녹아 막힌 것 같다며 업체를 부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전화를 해봤지만 너무 늦은 저녁이라 전화 연결이 되는 곳은 없었죠.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엄마가 오지 않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수도 밸브를 조절하는 창고에 들어가는데 엄마는 없었습니다. 다시 매장에 들어와 엄마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대식 씨는 저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며 상황을 물어보길래 엄마가 전화기도 꺼져 있고 상수도 밸브 조절하는 곳에도 가봤지만 엄마를 찾을 수 없다고 하자 대식 씨가 찾아보겠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대식 씨까지 소식이 없어 전화를 하니 마찬가지로 전화기가 꺼져 있었고 너무나 걱정돼 밖으로 나가 건물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옥상에 불이 켜져 있길래 늦은 시간이었고 아무도 옥상에 올라갈 사람이 없는데 불이 켜져 있는 게 이상해서 빠르게 옥상으로 올라가 보니 물탱크 뚜껑이 떨어져 있고 그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물탱크에 연결되어 있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어두운 곳을 핸드폰 플래시로 비치자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대식 씨는 엄마를 목마 태우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점프를 하고 있었고 엄마는 위로 올라오려고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하늘에 감사하다며 엄마가 제 손을 잡으려 하자 대식지는 그러다 같이 빠질 수 있다고 무리한 행동하지 말라며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힘겹게 버티고 있었네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를 했고 대식씨는 엄마를 목마 태운 상태로 얼굴이 잠겼다 올라왔다를 반복하면서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만 버티라며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긴 파이프를 잡을 수 있게 넣어주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런 모습에 결국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어떻게든 엄마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대식씨를 보니 너무나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했어요.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될지 대식씨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구조대가 올라왔고 엄마와 대식씨를 손쉽게 끌어올려주면서 상황은 정리가 되었어요. 엄마와 대식씨는 서로 살았다며 격한 포옹을 하며 어디 다친 데는 없냐고 서로 이리저리 살폈고 구조대원에게 연신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물탱크 안에 둘 다 들어가게 된 건지 물어보니 엄마가 처음 옥상에 올라가실 때 물탱크 뚜껑이 열려 있어 닫으려고 올라갔는데 물탱크 안에 고양이가 빠져서 죽은 상태로 배관을 막고 있어 바닥에 떨어져 있는 파이프로 고양이를 들어 올리려고 애쓰다가 몸이 반쯤 들어갔을 때 균형을 잃고 빠졌다며 한참을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도중 대식씨가 물탱크 안에 빠져있는 엄마를 보고 끌어올리려 했지만 물이 몸에 젖어 있어 무거워서 끌어올릴 수가 없었고 119에 전화를 하려 했으나 손이 물이 묻은 상태라 핸드폰이 미끄러지면서 물탱크 안에 빠졌고 급한 마음에 대식씨가 물탱크 안으로 들어가 엄마를 목마 태우고 버티고 있었다네요. 대식씨가 만약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했다면 엄마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아찔했고 또 한 번 대식씨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엄마는 건물주에게 전화를 해서 물탱크 안에 고양이가 빠져 있으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고 녹초가 된 저희는 다음날 결혼식을 위해 일단 매장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결혼식은 아무런 문제 없이 무사히 끝이 났고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대식씨는 매일같이 엄마가 차려준 아침밥에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위안 삼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해준 밥상이 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라며 매일 점심 식사는 직원들과 함께 저희 식당으로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찾아온 인연이 저희 가족을 2번이나 구해준 남편에게 너무 고맙고 6개월 이후에 태어날 우리 아이와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저희 식당으로 모두 초대하고 싶네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인연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의 여자입니다. 4살 터울의 남자동생 하나 있는데 20살 때 동갑인 여자애를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저희 집 딸 2, 아들 하나인 집안입니다. 아무래도 아들한테 부모님 관심이 많았는데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받고 지금의 올케와 결혼식은 미루고 저희 부모님 집에서 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언니는 시집가서 살고 있고요. 부모님 가슴 못 박은 동생 죽여버리고 저도 지옥 가고 싶을 만큼 저주하고 미웠습니다. 배부른 며느리 데리고 병원 가는 것도 저희 엄마, 조카 낳은 날 옆에 있었던 것도 저희 부모님, 동생은 군대 다녀오느라고 2년 동안 공백이 있었거든요. 군대 간 동생의 아이 낳은 며느리, 그리고 조카 수발이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이 하셨죠. 아이 침대며 기저귀 갑이며 부수적인 거 다 저희 부모님이 대주셨습니다. 옆에서 보는 내내 동생 어릴 때 더욱 패서 인간 만들었어야 되는데 죽게 안 팼던 제 자신의 탓이려니 하며 옳게 되는 아이에게 한마디 나쁜 얘기 안 했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먹는 대로 치우지도 않고 씻고 나오면 머리카락 잔뜩 세면대며 욕탕이며 벽이며 온데다 묻혀두는 것도 스트레스 받았지만 생활 패턴이 다르겠거니 어려서 그렇겠거니 하며 잔소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남편 군대 가고 부모님하고도 어린 나이에 임신하여 인연 끝낼 듯이 싸우고 온 그 아이를 같은 여자로서 측은해서요. 아이 낳은 지 2달 넘었는데도 도대체가 집안일 도울 생각도 없고 아기는 우리 엄마한테 맡기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12시 넘어 들어온 날이 많아 참다 기가 막혀서 싫은 소리를 했더니 엉엉 울고 잘못했다고 하길래 앞으로 행동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소리 질러 미안하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엔 잘 지냈다고 생각을 해요. 행동도 조심하고 살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엄마 옆에서 배우려는 모습이 보여서 저도 나름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생 제대하고 나서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부부가 맨날 싸움 박질만 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싸울 수도 있지 하고 몇 번을 넘어가다가 정도가 지나쳐 부모님들이 말리기 위해 그 싸움에 끼게 되고 조카까지 찢어지게 울게 되면 아무리 모른 척 하려고 해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생활 패턴마저 깨지게 되니 당연히 짜증이 나죠. 둘이 싸우는 이유도 뭐 별것 아닌 걸로 싸워요. 왜 핸드폰을 안 보여주냐? 네가 짜증난다. 넌 말을 못 알아듣는다. 뭐 정말 연애하는 애들끼리 싸우는 그런 소재?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밖에서 보자길래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다는 말이 누나 부모님하고 계속 살 거냐고, 와이프가 불편해하니까 누나 방 얻어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난 나갈 생각 없는데 대체 뭐가 그렇게 불편하냐고 물었더니 누나 자체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지 군대 가서 없을 때 구박하지 않았냐고. 와, 정말 제대로 구박이란 걸 해줘봐야 그때 잘해줬구나 할까요? 집안일도 안 하고 애기 내팽개치는 여동생이 있었대도 똑같이 한마디 해줬을 겁니다. 그 이유로 쌩글쌩글 웃었던 게 제가 그때 한마디에서 무서워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 조카 한글을 가르치고 싶다고 요새 학습지 선생님이 온다길래 제가 무슨 아기한테 한글이냐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올케말의 요지는 한글을 가르치고 싶은데 신우가 지원 좀 해주세요 이 말이었습니다. 저 솔직히 웅진 동화 들려주는 빔 프로젝트며 웅진 호비 나오는 곰돌이 그것도 조카 시켜주고 있고요. 영어 동화책도 수차례 사줬습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책이 많은 환경을 아이에게 구축해주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아직 어린데 교사가 와서 아이하고 한글을 가르친다는 게 너무 이른 것 같은 거예요. 한소를 시키고 싶다고 해서 무슨 상담 교사라는 사람이 와서 쬐끄만 아기 테스트 하는데 무슨 스티커 붙이는 걸 하면서 포도면 포도색 스티커 붙이고 그런 거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걸 싫어하는 조카 앉아있지도 않는데 애 엄마가 뒤에서 앉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고는 스티커를 붙이게 하는데 애가 붙이니까 상담 교사는 충분히 한다고 그랬더니 올케는 얼굴까지 붉히면서 좋다고. 언니 어때요? 지금부터 하면 괜찮겠죠? 이러는 겁니다. 상담 교사란 사람은 이렇게 똘똘한 아이 없다고 지금 시켜야 언어가 폭발하니 뭐 해마가 어쩌니 하는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를 이렇게 책상에 앉혀서 하는 게 너무 이상하게만 보여서 생각해보고 연락 준다고 하고 보낸 일이 있습니다. 뭐 책값이 27만원에 교육비 46,000원이라는데 솔직히 뭐가 저렇게나 비싼가도 싶었고요. 가져온 견본을 보니 무슨 얇디 그림책 꾸러미가 효과가 있으니 그렇겠지 싶긴 하지만 애를 앉혀놓고 수업한다는 게 너무 이상해서 조금 이따가 시키는 게 좋겠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이 올케한테 너무 상처라네요. 돈 없으면 애 교육도 안 시켜야 되냐고, 자기 무시하는 것 같다고 나중에 갚을 건데 너무한다면서요. 동생 대학도 아직 졸업도 안 했고 올케 대학 중퇴에 일하는 자체도 싫다고 한 사람들인데 돈을 갚아요? 그냥 돈 버린다 생각하고 도와주고 있는데 세상에 저렇게 말을 하다니요. 나보고 나가주면 안 되냐는 이 정신 나간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제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이 가진 어머님들 정말 저런 식의 태도가 기분 나쁠까요? 궁금합니다. 후기 1.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나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너무 지쳤네요. 동생은 저보고 나가달라고 했고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나가달라는 이유는 단 하나, 올케가 불편해하니 나가서 살아달라는 거였죠.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지를 개패드 패기도 하고 동생이랑 싸움나 큰 운장 2개 달린 그 긴 세월 동안
적어도 남매이기 때문에 참아왔던 것들, 피가 섞였기 때문에 희생했던 것들, 그래도 동생이라고 아직도 등록금 대출 갖고 있는 내 사정에 조카 부족함 없으라고 투자했던 부분들마저 동생이란 인간이 비참히 밟아버린 그 후 뭘 어찌해야 할지 참 답답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또 상처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말씀도 못 드렸고요. 저희 부모님 아들 앞에선 안 우셔도 딸 앞에선 우십니다. 저희 아버지 정년 2년 남기고도 여전히 교대 근무하시며 손자 뒷바라지 하시고, 저희 어머니 초보의 어린 며느리 대신 자식 키우듯 정성 다해 손자 키우고 계시면서 손자 재롱에 웃으시다가도 자식 잘못 가르친 죄책감에 늘 갇혀 사십니다. 이런 부모님께 동생 아직 정신 못 차렸다고 어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추석에 언니가 와서 동생한테 말했습니다. 언니, 저랑 3살 차이, 동생하고 7살 차이 납니다. 정말 언니가 기저귀 갈고 엄마 대신 안아 키운 동생이 한다는 꼴에 가슴에 멍 만든 채 동생한테 마음 닫고 산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올케며 동생이 언니만 오면 긴장하고 언니 눈치를 봅니다. 강인했던 언니인데 제 말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시기 하나 때문에 집안 꼴이 이게 뭐냐고 저도 펑펑 울었죠. 왜 그렇게 서운했는지 이미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는데도 저 역시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언니도 아무 말 안 한 채 추석을 어떻게 보내는지 지켜봤습니다. 저희 집 큰 집은 아니지만 큰 집 어른들이 지방에 사셔서 서울에 사는 친척분들이 저희 집에 옵니다. 올케 뭐가 불만인지 표정도 어둡고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원래 명절마다 엄마를 주축으로 저희 둘이 대부분의 일을 하고, 올케는 해죽해죽 웃으며 옆에 자리만 지키다 설거지 있으면 하고 음식물 쓰레기 생기면 버리고 오고 뭐 이 정도의 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방에 있다가 엄마가 부르면 대답 없이 나와서 일하고 또 방에 들어가고 이러더만요. 추석 때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는 언니가 드디어 폭발했고, 방에서 나오라고 소리치자 그제서야 민기적거리며 나오는데 표정이 정말 과간이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언니 덕에 추석을 어찌저찌 보내고, 어른들이 추리링 바람으로 있는 며느리에 대해 한마디씩 하셨고, 엄마는 얼굴 붉어지고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뭐 세세한 건 넘어가고요. 언니랑 저랑 올케 셋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래방을 갔어요. 카페도 뭐하고 그렇다고 그냥 밖은 그렇고 노래방을 갔습니다. 노래도 안 부르고 셋이 앉아서 정말 아무런 말 없이 10분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옆방 앞방에서는 너도 나도 강남스타일 부르고 상황은 웃겼지만 아무도 웃지 않는 노래방에서 언니는 올케한테 불만 많은 것 같은데 대놓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불렀다고 하니 올케가 쎄한 눈으로 절 보더군요. 그리고 올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아기한테 해주고 싶은 거 너무 많대요. 이제 3살인데 한글 안 배우는 애도 없고, 할머니가 어린이집 안 보내주고 봐주는 것도 너무 창피하다면서 어린이집 보내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어서 저한테 학습지 부탁한 건데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냐고. 아, 서울대 입구 본총동 사시는 아기 어머님들 혹시 계시나요? 저희 조카 대기번호 앞 어마어마하니 님들 저 죽겠으니 제발 포기해주시면 안 되나요? 도대체 아이 엄마라는 사람이 어린이집 대기 번호에 대해 정확히 이해도 못해. 뭐 엄마랑 제가 돈 드는 게 싫어 안 보내는 것처럼 아파트에 사는 어린이집은 지가 곧 죽어도 싫다고 했고, 시설이며 뭐며 보는 눈은 있어 따지면서 어린이집 비용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모릅니까? 그리고 네 자식인데 요즘 어린이집 대기번호 똥줄 타는 환경 모르니 여기 목구멍까지 나왔다 들어갔습니다. 뭐 저만큼은 아이 교육에 투자해주는 것 같아서 자기들 사정이 그러니까 기대고 있었는데 너무 실망했다나요? 그러니까 올케라는 여자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그 한솔 학습지 안 시켜줬다는 불만만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거절당한 이유로 제 눈치가 보인대요. 편하고 좋고 자기 아들 생각해주는 든든한 언니였는데 이젠 그렇게 안 보인대요. 동생도 같은 생각이냐 물었더니 동생이 어떻게 둘째 누나가 그럴 수 있냐고 분개했다더군요. 저 재벌 아닙니다. 대기업 아니에요. 세후 190 받고 생활비 드리고 아직도 학자금 갖고 있는 27 빠듯한 청춘입니다. 그래도 내 조카 예뻐서 보이는 거 내 조카도 시켜주고 싶어서 내 자식 낳아도 똑같이 예쁠 만큼 사랑해서 호구 노릇인지 알지만 동생 부부 때문에 아닌 내 조카 위해 노력할 만큼 했다 생각했는데 그놈의 27만원짜리 학습지 때문에 호구 제대로 잡혔습니다.
저 앞으로 아이 교육에 일체 투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가 어린 나이에 며느리 옳게 돼서 고생했듯이 나 역시 어린 나이에 시누이 돼서 고생했고 어린 옳게 만나 네가 한 희생만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조카 내 도움 없이 교육 못 받을 거 안다. 네가 해주고 싶은 교육들 너 못 보내는 거 알지 않냐? 너네 돈 없는 거, 너네 능력 없는 부모인 거 너 정말 잊고 산 거냐? 일단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낼 거면 얘기해라. 엄마가 아기 다 봐주는데 집에서 젊은 인생 낭비하지 말고 너도 일해라. 아이 영어 동화책값, 수학 과학 동화책값, 웅진 곰돌이값 다 갚으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 집으로 피신을 와 있었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누나 미안해. 카톡 수백 통 와도 필요 없어. 니네가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니네가 호구로 여겼던 거 몰랐던 게 아니라 알면서도 참아준 거다. 부모님 이용해서 마음 움직일 생각 마라. 정이란 정은 다 떨어졌으니까. 제발 인간답게 살라고 애원하고 빌기도 했던 내 동생아. 호구 누나 이제 정신 차렸다. 능력 없는 부모든 내 조카, 그동안 그걸 가려주려고 고모가 참 노력했는데 이제 못 해먹겠다. 내가 또 부모님 마음에 돌 하나 얹어드린 건 내 인생 나 살아야 되니 너네가 우리 집에서 나가. 거기 우리 집이야. 나랑 부모님 내 가족이 살던 집. 추가합니다. 제가 언니 집으로 왔던 건 일단 걔네들 얼굴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정말 둘째 누나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던 동생 얼굴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분노의 하이킥이 자동으로 나오고 배신감에 치가 떨려서 정말 제가 제 동생을 죽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니 집으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언니랑 있으니 참 좋대요. 형부도 너무 재밌고 웃긴 분이라 처제 방 하나 줄 테니 가지 말라고 매일 치맥 달리고 셋이 어제 아침까지 재밌게 보냈습니다. 그 애들 전화 시도를 무척이나 많이 했지만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누나 일단 들어와. 이야기만으로 하자며 며칠에 걸쳐 100통에 가까운 카톡을 둘이서 보냈습니다. 뭐 대부분 오해야 누나 일단 집에 들어와 등등 개소리를 장렬했지만 일체 다 보내지 않았고요. 그러다 엊그제 언니랑 많은 상의 끝에 부모님과 상의하기 위해 퇴근 후 부모님과 밥을 먹었습니다. 동생과 싸워서 집을 나가 있을 거라 생각한 부모님은 할 말을 잃으시더군요. 아직 어리니까 네가 좀 이해해주라 하며 늘 좋게 말씀하시던 엄마도 입을 꾹 다무셨습니다. 저희 옳게 저한테 미안하다고 메시지 보내고 전화했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 잘 지내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저 없으니 지 세상 만난 듯 행동 자체가 변했다더군요. 미세하게요. 어른 있는데도 거실에 벌러덩 누워 TV를 보는 그런 아주 미세한 것들이 변했다는 말에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그 집을 차지할 요량으로 나가라고 한 거니 이 빨래 몽둥이로 패도 시원치 않을 거사 엄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내 생활비하고 아빠 생활비만으로 나 엄마 아빠 동생 옳게 조카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 아니냐고. 내가 조카 교육에 투자 한번 했다는 이유로 평생을 책임지길 바라며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냐고 강력하게 말씀드렸죠. 부모님은 일단 집에 가자고 하셨고 언니는 그 애들 있는 곳에 절대 저를 들여놓지 않겠다고 맞섰고요. 저는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 거실에서 동생 무릎에 베개하며 TV 보던 올케가 저 보자마자 놀라더군요. 왜 이제 오냐고 하며 역겨운 소리를 했지만 정신을 부여잡고 부모님과 함께 얘기했습니다. 동생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어서 제가 고개 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부모님 말없이 지켜보시고 올케는 소리 지르고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본성이 나오는 거죠. 내가 모아놓은 돈 이제 500분이다. 나 아끼고 살면서 도와줬더니 어떻게 동생이란 놈이 이럴 수 있냐고 싸대기 갈기고 성격대로 때렸습니다. 동생 맞고만 있고 옳게 막으면 산다는 말이 언니 남자친구 연하잖아요. 결혼하려면 멀었잖아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남친한테도 전화 개인적으로 해서 뭐 사달라 막내 동생 응석 피는 양 쫑알된 역사도 있고요. 다 시커먼 속으로 무언가를 바라고 말이죠. 엄마가 그 말 듣고 못 참았는지 엄마가 그동안 손자 생각해서 정말 많이 참고 산 거 너네 잘 알 거다. 너 하나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되어가는데 넌 대체 뭐라고 사는 거냐며 처음으로 동생한테 화내시더니 동생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올케에게 너희 집 전화하겠다고. 내가 딸도 가진 엄마인지라 늘 내 아들이 잘못했네. 내 아들은 너네 집에 죽일 놈이라며 늘 죄지은 마음으로 살았다.
손주 내 아들 딸보다 예뻐서 참았지만 내 딸들한테 피해주면 나는 손주고 뭐고 너 볼 생각 없다. 너네 집에 전화해서 너네 부모님께 생활비를 받던지 아니면 보증금을 줄 테니 짐 싸들고 나가던지. 지금은 나도 너네 보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나가셨고, 아빠는 정말 사는 낙이 없다 한마디 하시고 가셨습니다. 올케가 집에 전화하는 거 싫은데 하면서 엉엉 울었고 동생도 울었습니다. 전쟁 갔던 어제 잠 한숨 못 이루고 출근했고, 오늘 저는 엄마 아빠와 함께 올케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생 패고 나니 속은 후련하네요. 조카 내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자던 모습 아직도 생각나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그런 천사 같은 조카에게 어울리는 부모가 되도록 더욱 강하게 가르치겠습니다. 동생도 올케도. 후기 두 번째, 금요일날 퇴근하고 늦은 6시쯤 사돈분들을 방문했습니다. 전화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기니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저희 애가 무슨 실례라도 했나요? 라고 물으셨던 사돈분들. 불안하신 표정이 역력했고요. 올케 어린 여동생은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게 된 건 아이들 문제로 상의 드릴 것이 있어 찾아왔다고 엄마는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아이들 아이 낳고 사는 동안 저희 집에서 걷어 그동안 뒷바라지를 해왔는데 생활비 한 푼 받지 않았고 저희 둘째가 아이들 교육 부분까지 도와주었다. 그동안 며느리가 부모님과 명절 아니면 잘 왕래도 하지 않고 저희도 늘 조심스러웠고, 예전에 아이들 아이 가졌다고 대책 마련하는 차원에서 만났을 때도 사돈이 저희 아들 원망하는 태도를 아직 잊지 않고 있어 저희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기에 사돈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껄끄러워 지금껏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아이들이 저희 딸에게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며느리가 불편해하니 나가달라며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이 일로 인해서 저희 딸은 크게 상처를 받았고 아들 부부에게 우리 가족은 무척 실망을 하였다. 우리는 그동안 아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손자를 키웠고 며느리를 거두었으며 살림에 대한 부분에 있어 8대2 정도 분배로 자기들 방 청소나 먹은 후 설거지, 같이 장보기를 며느리가 했고 5대5 정도로 손자를 돌보았다고 생각한다. 며느리가 어리고 초보라 아이를 잘 다룰 줄 몰라 많이 관여하였고,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들 역시 아빠 그리고 딸의 월급으로 충당을 하였다. 아들은 아직 대학을 다니고 며느리는 아이 양육을 위해 대학을 중퇴하였고, 고로 아이들에게 받은 생활비가 없는데도 지금까지 아버지 돈, 딸 돈으로 식구들 살림을 하였다. 이 부분에 있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잡을 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참아왔다. 아들이 제대할 때도 둘은 매번 싸움으로 집안을 어지럽혔고, 며느리는 친구들 만난다고 늦게 들어올 때도 가끔 있어 불만스러운 점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손주를 생각하여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하늘에 맹세하고 아들보다 며느리의 눈치를 더 보고 지금껏 살았고, 어린아이가 양육을 포기할까봐 늘 전전긍긍해야 했다. 그러나 내 딸마저 상처받은 상황을 보고 더 이상 참지 않고 살고 싶어 아이들을 내보내려 한다. 사돈에게 이 부분을 알려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리러 왔다. 대충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안사돈분이 정말 단 한 번도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않았냐고 묻는 겁니다. 혹시나 몰라 지금껏 생활해온 내역 3개월 분 통장 내역을 뽑아온 어머니가 통장 내역을 확인시켜 주니 두 사돈분들이 기가 막혀 하시더군요. 두 분은 올케에게 달에 50만원씩 꼬박꼬박 생활비를 입금하셨다고 합니다. 딸이 원치 않게 일찍 결혼하여 자신들 버리고 가는 것 같은 충격에 미워 나몰라라 하고 살고 싶었지만 차마 그게 안 돼서 그렇게 시집가고 얼마 안 돼서 둘이 생활비 하라고 시댁 어른들 용돈이나 드리라는 차원에서 50만원씩 다달이 입금하고 있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기가 막혔습니다. 특히 사돈 어른들 기가 막혀서 말도 제대로 못하시더군요.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에 50만원을 벌려면 일을 한 달에 몇 시간씩 해야 되는 건지 알기나 할까요? 저는 지금도 두 손이 다 떨립니다. 게다가 둘이 사는 모습 보고 싶어서 찾아가면 왜 안 되냐고 물으면 시부모님이 싫어하신다고 했다는 겁니다. 저희 정말 사돈분들의 도움이 무척 절실했고, 저희가 몇 번이나 사돈분들 얘기해도 올케는 잘 연락 안 하고 산다는 대답뿐이었는데 말입니다. 집에 돌아오니 동생 부부는 이미 친정 전화를 받은 듯 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사돈분들에게 통장 내역을 확인한 상태였고, 아빠가 물었습니다. 대체 돈을 어디다 쓴 거냐고.
엄마는 동생 부부 각자에게 일주일에 5만원씩 용돈을 주셨고요. 필요한 게 있다 하면 그때그때 얼마씩 주셨고요. 그럼 얘네들 거의 달에 90만원을 가지고 있었던 셈이네요. 지네 외식하고 친구들 만나고 폰 요금 내고 옷 사고 화장품 사고 그때는 넘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야 동생 방을 제대로 된 눈으로 보니 이해가 되더군요. 저희는 모두 멘붕입니다. 부모님은 그날 저녁부터 밥도 안 드시고 저도 지금 너무나 고민입니다. 둘은 조카만 남겨두고 사돈 분들네로 호출받아 갔습니다. 마지막 후기입니다. 동생은 토요일날 올케네 친정으로 호출받아 가서 하룻밤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일요일 점심쯤에야 사돈 어른에게, 그러니까 바깥 사돈분에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저희가 아들 데리고 찾아뵙겠다고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돈분들이 내린 결론은 그랬습니다. 저희가 딸을 교육시키지 못해 죄송하다. 시집을 급하게 가고 남부럽지 않게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어린 나이에 아이까지 가지니 가르치지 못해 벌어진 일인 듯하여 죄송하다 하였습니다. 사실 얘네가 혼인신고만 하고 호적에 자식만 올라갔을 뿐이지 결혼이라는 개념, 부모라는 개념, 결혼이 가족끼리의 결합이라는 개념 조차 없이 그냥 산 것 같아 사실 사돈분들과 저희들의 잘못이 각자 있는 것 같다. 우리 애가 20살에 아이 가져서 또래들이 누리는 것도 못 누리고 또 시집 가기 전에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한 교육 없이 가서 지 나름 스트레스 받았다고 하더라. 물 쓰듯 돈 쓴 것도 남에게 내세우려 남들에게 부족함 없이 보이려고 썼다더라. 그건 사위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일을 저질렀는지 명확히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올케를 데려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모두 벙쪘고요. 올케를 데려가서 제대로 교육시키고 살림하는 법, 시댁의 어려움, 돈 관리하는 법들을 한 달이라도 가르쳐야겠다. 둘이 싸우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없는 것 같아 차라리 이러려면 이혼하고 니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했더니 둘 다 싫다고 했다. 한 달 끼고 살면서 제대로 교육하겠다. 그러니 한 달 끼고 사시며 제대로 가르쳐 주셔라 사위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에 조그맣게라도 결혼식을 올리자 공식적으로 친구들도 부르고 집안 어른들도 부르고 늦었지만 공식적으로 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동생 고생하신 거 잘 알고 너무 감사히 생각하니 혼수 비용으로 애들 집을 얻어주겠다. 전세가 아닌 월세로 얻어주고 월세는 딸이 취직해서 낼 것이다. 지들 살던 거 있으니 물건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요. 그리고 혼수 비용은 저희 부모님 명의로 하겠다고 좋은 집을 해줄 형편 아니니 약수하겠지만 그렇게 성의 표시하시고 싶으시다면서요. 참으로 저런 똑부러진 부모님 밑에 올케님 같은 따님이 나올 수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어물쩡했던 저희 가족 똑부러진 사돈분들이 한 번에 해결해 주시니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요. 저희 가족 참 다같이 물러 터졌나 봅니다. 올케는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짐 옮기고 조카만 두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올케 완전히 오지 않는 거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씩 조카 보러 올 테니 그리고 두고 간 짐도 필요하면 가져갈 테니 조카 엄마 얼굴 잊지는 않겠죠. 엄마 다녀오세요 라며 예쁘게 인사하는 조카 보고 눈물 짓고 돌아선 올케. 이제 생각하니 조금 안쓰럽네요. 그러나 그건 잠시이고 저는 동생하고 앉아 차용증을 썼습니다. 엄마도 마음 굳히신 것 같으니 네 결혼식에 나도 보탤 거다. 그건 내가 네 누나로서 꼭 해주고 싶었던 거고 호구로 살았지만 난 너보다 오래 살았으니 그 정도는 네한테 베풀 생각이 있다. 그러나 조카 교육비만큼은 아니다. 네가 누나 우리 불편하니 나가줘 했을 때 좋은 남매관계는 끝났고 널 죽이고 싶지만 한 달 동안 확실히 교육에 동참할 것이다. 네가 싸질러 놓은 책임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게 올케가 배운 만큼 너도 가르칠 거다. 제가 차용증이 뭔지 몰라서 각서 개념으로 썼네요. 한 달에 30씩 갖는다는 이런 식으로 각서를 쓰고 여튼 저희 집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케. 어린 나이에 아이 가지고 그 아이 포기하지 않은 걸로 나 너무 사실 올케한테 감사하고 살았어. 그거 알지? 나랑 매번 올케한테 얘기했잖아. 고맙다고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그런데 올케 그거 알아? 사실 올케가 한 일은 예쁜 아기 낳은 일 뿐이라는 거. 올케 우리 엄마가 올케 생리 피 묻은 이불까지 빨고 아기 똥기저귀 빨 때 올케 일 한 번 시킨 적 없지? 왜 그랬는지 알아? 올케가 포기할까 봐였어. 모든 가족이 올케 하나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살았어.
사람이라면 미안하지? 그렇게 믿을게. 나 사실 올케라고 잘 부르지도 않고 이름 부르면서 언니 동생처럼 지내왔는데 이렇게까지 돼서 나도 참 속상하고 그래. 하지만 올케,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자택 일하고 얼마나 아둥바둥 살아왔는지 내가 남자친구한테 좋은 선물 하나 못해서 미안하다고 올케 앞에서 운 적도 있다는 거 기억하지? 나 점심밥 먹는 돈이 아까워서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 싸고 거지 같은 상사 패버리고 나오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어. 교육대학원 가고 싶은 내 꿈도 있었는데 그게 어른이 되는 과정이고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아니까. 올케, 그렇게나 자주 다니는 시푸드 뷔페 기념일 아니면 잘 가지도 못하면서 내 조카 예쁘다는 이유로 한마디 말도 없이 그간 올케 도와준 적도 많았어. 모르지 않으면서 뒷구멍으로 돈 다 받았으며 내게 서운하니 신우랑 살기 싫다고 동생한테 말해 동생 움직인 올케. 사실 사람 같지 않아 보고 싶지도 않고 올케랑 나랑 예전 같은 사이는 더더욱 될 수 없으니까. 이제 올케와 동생의 공간에서 새롭게 살게 될 텐데 그땐 우리 조카의 부모로서 마음가짐 새롭게 하고 오길 간절히 바랄게. 베스트 댓글입니다. 이걸 나중에 삭제하시더라도 댓글이랑 다 출력해서 앨범에 따로 만들어 놓으세요. 정신 나간 동생 부부 다시 정신 빠질 때 야무지게 단돌이 할 수 있게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조카가 커서 고모 이게 뭐야? 하고 물으면 니네 엄마 아빠가 그런 적이 있었어 하며 다 추억이라 모아두었다고 해주세요. 다시 갚해서 얼굴 벌게져 봐야 다시는 그런 짓 못하지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낭만 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다양한 사연과 함께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